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약 14개월간에 걸친 그 전쟁을 멈추고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도 보고 있던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방산주들이 이 휴전 소식에 급락하면서 트럼프 2기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정부와 국내 방산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 국내 방산 업계에 미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국내 방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방산 관련 그 주가가 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예, 기본적으로 K방산의 질주가 굉장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K방산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 K방산의 업계 관계자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 국방 외교 그리고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면밀한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왜 당선을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교수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자국의 안보는 이제 우방국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그 우방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주문을 한 바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사실 이제 K방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기회의 호재로서 또 작용될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욱이 또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함정 건조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과 더불어 군함 건조를 하는 이러한 방산의 해양 방산 분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미국의 이제 지금 함정 건조에 대한 건조 능력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K방산 중에 군함 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러브콜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던 방산주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트럼프 당선 이후에 K방산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주가 급락했었고 그 얘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전략적인 휴전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벌써 13개월이 넘어서 네. 이제 1년여 이상 이제 공방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주춤하면서 좀 오늘까지도 조금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휴전에 대한 합의는 60일간 휴전을 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60일간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 협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군사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그런 부분을 밝힌 바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러한 휴전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어떤 적극적인 중재와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군사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 네. 그리고 또 어떤 국제 여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는 최근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측에서 대대적인 이런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서 네. 수뇌부의 주요 인물들이 또 이제 제거되면서 맞아요. 사실 네. 조직에 대한 이런 타격이 좀 컸습니다. 이전보다 좀 무력화됐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헤즈볼라의 측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양측이 좀 양보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옹호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마음을 돌리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뭐 국제사회 이런 뭐 비난 여론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나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네. 하마스도 그렇고 네. 휴전을 반복하면서 네. 이제 휴전 계속 중에도 계속 휴전 중에도 계속 무력 충돌이 있었고 네. 그리고 휴전 합의가 된 이후에도 또 다시 또 그러한 무력 충돌이 재개가 됐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러한 휴전 합의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좀 남아 있다. 완전히 꺼졌다고 하긴 어렵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의 이제 휴전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이내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키스 켈로그 그 전 부통령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특사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 분쟁 특사로 지명이 됐으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예, 2022년 2월 발발한 우러 전쟁이 벌써 네. 두 번의 겨울을 지나서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전선은 이제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면서 좀 교착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키스 켈로그 전 이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분쟁 지역 특사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 키스 켈로그라는 인물은 1944년생으로 올해 벌써 나이가 80이고요. 네.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네. 미국의 강경 매파 중에 네. 이제 강경파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었던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우러 전쟁에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은 이제 군사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전쟁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여론들을 좀 고려하자면 미국의 어떤 평화 협정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요구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러 전쟁에서의 미국의 어떤 역할 변화가 보여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러한 미국의 어떤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을 앞둔 네. 어떻게 보면 키스 켈로그가 같은 이런 인물을 중용하면서 네. 어떤 정쟁 종식에 대한 의지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어떤 외교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 키스 켈로그는 워낙 강경파인지라 네. 대러 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키스 켈로그 이 특사가 과연 이러한 어떤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네. 러시아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를 고려한 네.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중재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네. 키스 켈로그 이 분쟁 특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역할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휴전 합의라든가 종전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예, 사실은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네. K방사는 역대급 수주 기록을 달성하면서 이제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는 또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네, 네. 좀 안타깝지만 사실상 전쟁 특수의 여파로 K방산의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좀 비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도 휴전 합의가 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이제는 휴전 협정에 대한 그런 진전이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 K방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세에 있어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여겨지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3년 동안 그 방산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정도 지금 그런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K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방산 지금 주요 4대 방산주는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100조 원이 좀 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또 우러 전쟁이나 중동 지역에서 전원뿐만 아니라 네. 국제 정세가 지금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방력과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서 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사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K방사는 여전히 어떤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K방산의 그 4대 방산주가 어디예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LIG 넥스원, 그리고 네. 현대로템과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제 카이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종식이라든가 전쟁이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현재 그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후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당장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동맹 국가의 방산 협력보다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 같은 어떤 자국 중심의 그 방위 산업 공급망 회복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국의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퍼스트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트럼프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네. 당시에 지난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어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내다봤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2기 트럼프 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이나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방 국가의 어떤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 간의 네. 연대와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K방산에는 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RDP라고 하는 RDP요? 예.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의 약자인데요. 네. 이제 직역을 하자면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28개 우방국이 네. 이 RDP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RDP 협정 체결국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진 않았지만 네. 그 협정국에서 생산한 것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마저도 이 RDPA의 협정국으로 이름을 네. 올렸는데 29번째 협정 체결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향후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나 우리 한미 간의 이러한 군사 동맹이 한미 방산 동맹으로 또 더 발전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되고 또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 언급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정부 효율부 장관이라고 해서 내정이 됐는데요. 이 정부 효율부는 이제 새로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F-35라고 하는 전투기에 대해서 네. 너무 비싼 데다가 뭐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데요. 네. 트럼프의 가장 또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참모이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이런 발언이 뭐 방산이나 국방에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이러한 중요한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한 네. 군수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네. 이제 미국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화 측면에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러한 미국의 주요한 방위 산업에 대한 국방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지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K 방산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방산 수출이 뭐 몇이라든가 뭐 이런 예. 통계를 보는 그 지표를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지표를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시프리에서 매년 글로벌 이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또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9위에 랭크돼 있는데 네. 장차 2027년까지 우리가 향후 어떤 수출 물량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이제 분석들을 전망을 보자면 4대 강국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기 수출로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관련된 무기 기술이나 이런 국방 R&D 관련 기술들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이름을 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그 K 방산의 최대 장점이 양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고 납기를 잘 맞추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게 한 번 수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애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계약 이행에 따른 납기 준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K방산이 이제 많은 그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러한 무기 산업은 좀 특수한 그런 산업 특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우수성만으로는 이제 수출이 잘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보장할 수는 없고 네. 어떤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 정치, 네. 어떤 동맹 관계나 어떤 외교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부의 노력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만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맞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 교역 공급망을 꾸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뭐라고 보세요? 지금 방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하지만 자구적인 방산 업계에서의 이러한 건전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산 업계의 자구적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산업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우리 K방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게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또 후속 지원하고 또 추가 수출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태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인 게요.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그 국회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 비준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죠? 예,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이제 어떤 외교에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시 방위비 분담금이 한 해에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하던 것에서 네.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유세 현장에서는 13조 원이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네. 이제 8.3% 이제 인상한 2025년 이제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8.3%의 이상 인상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2026년부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4%대에서 이제 캡을 씌워서 네.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증액이 없이. 증액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다소 이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위비 협상안이 타결이 됐는데 네. 결국은 트럼프 취임 전에 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비준을 조금 서두름으로써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까요? 네.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네. 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그러니까 국회 정부가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맞습니다. 국회에서 그 이제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으니까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지금 조금 인상되는 걸로 묶여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두르고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방산업체 아까 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끝으로. 결국은 이러한 어떤 글로벌 무기 공급의 어떤 GVC라고 하는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군사 동맹에 그치던 것에서 이제는 한미 방산 동맹으로서의 네. 그런 가능성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네. 우리 방위 산업은 앞으로 미국과의 그러한 방산 협력에 대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서의 그런 지위와 그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길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